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세로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문직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아이를 낳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한참 바쁜데요. 보통 이렇게 가족의 힘이 필요한 때 저는 제 손으로 가족을 허물고 나오게 되었네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솔직히 남들 보기 나무랄 것 없는 번듯한 제약회사에서 홍보와 기획을 담당하는 일로 바쁘게 살고 있는 며느리를 어떻게든 부려먹고 써대야 속이 풀리는 분이었거든요. 초반엔 뭘 몰라 끌려다녔지만 아이 낳고 응급실 다녀온 저한테 기어코 생일상을 받겠다며 무리시키는 어머니에게 질려 이혼을 강행해버렸고요. 이후 저는 아주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원래 결혼 초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투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둘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신혼생활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신혼 때야 다 뭘 모른다지만 우리 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수다에 매일같이 간단한 요리를 함께하며 추억을 쌓았죠. 이때는 둘이 시작한 공간이라 그런지 시댁의 터치도 없을 때였고요. 그러던 중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육아와 늘어나는 집안일,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담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신혼 때처럼 여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쯤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때부터 모든 일에 망조가 들이우기 시작했죠. 전부터 봐뒀던 아파트 자리가 났어. 애기도 태어났으니 이제 넓은 집에서 살아야지. 좋은 기회니까 그 집으로 옮겨줄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넓은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건 분명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제게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여자들이라면 특히 제 또래 워킹맘들은 다 알 건데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00일 간 넘은 아기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수유와 귀저귀 갈이, 그리고 낮 동안의 간단한 집안일도 제게는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듣다니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상태라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아니, 계약도 다 끝났고 이사 날짜도 정해놨어.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는 하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어머니께서는 아파트 계약까지 다 마치신 데다 이사 날짜도 정해둔 상태였으니 제 의견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남편 역시 어머니의 결정을 번복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를 해주신다는데 뭘 또 복잡하게 생각해. 넓은 집에서 아이 키우면 우리한테도 좋잖아.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태도에 저는 답답함을 느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반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큰 부담이었고 아기를 돌보며 그 모든 것을 해내는 건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번 도움을 주러 오시긴 했지만 정작 제가 필요한 부분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방식대로만 일을 처리하려 하셔서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해진 날짜에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넓어진 공간과 깨끗한 인테리어는 확실히 장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모든 상황이 버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호의가 고맙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저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사 준비는 어머니의 진두지휘 아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 나는 네가 애 보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어머니는 매번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 짐을 싸는 일부터 이삿날 준비까지 대부분의 일을 제가 도맡아야 했습니다. 정말 이쪽을 쳐다도 안 보고 전화만 하고 손가락 하나로 일을 다 시키시더군요. 몸이 산후조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00일도 간 넘은 아기를 돌보며 이사 준비를 한다는 건 정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삿날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이삿짐을 챙기며 입으로 지시만 내리실 뿐 정작 손을 많이 쓰고 몸을 써야 할 일들은 제가 전부 처리해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심지어 시키지도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 직장일로 바쁘다며 집안일을 많이 돕지 못했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길 때도 제가 꼼꼼히 살펴야 했습니다. 25평대 새 아파트에 들어선 순간 넓고 깨끗한 공간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는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방은 여기, 애기 방은 저쪽. 화장실은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은 구조를 잘 짜야 해.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이삿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며 어머니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영해야 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뒤에도 어머니는 신혼집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신혼집을 제대로 해줬지. 요즘 같은 시대에 신혼집 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 번듯한 25평대 아파트라니까. 아이고 대단하네 진짜. 아들 며느리가 어머니께 효도 잘해야겠어.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자주 이 말을 하셨고 본인 친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 없이 그 동네에서 오래 지내셨던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마련을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시더군요. 심지어 우리 집을 방문하신 친척분들께도 어머니는 과도한 자부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봐요 고모, 내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잘 살라고 이 신혼집도 다 해준 거예요. 나야 뭐 바라는 건 없지. 애들끼리 보란듯이 잘 살면 그게 부모 보람 아니겠어?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편은 멋쩍은 미소를 짓거나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어머니께서 말씀을 조금만 줄여주셨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늘 나쁜 예감은 맞아떨어지더군요. 아주 당연하게 이사 후에도 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실 소파는 저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 이쪽 햇빛이 더 잘 들어오니까. 화장실 물건은 저 서랍장에 넣고 주방에는 내가 쓰던 물건들 몇 가지 가져다 줄게. 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셨고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방 꾸미는 것도 내가 좀 도와줄게. 요즘엔 이런 색상이 유행이래. 이런 거 놓으면 예쁘겠지. 아주 세련되고 보기 좋잖아. 아이고 살림살이 꾸미는 거 너무 재밌다. 나도 이런 새집 살고 싶네. 그게 어머니 마음은 감사한데 이제 막 이사한 집인데 물건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얘는 네가 뭘 알아. 내가 해주는 대로 하면 더 좋은 거야. 너희 둘은 아직 경험이 없어서 이런 건 내가 나서야 해.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불편함이 밀려왔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몸 상태에서 매일 아기를 돌보며 어머니의 간섭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게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예, 이제 곧 내 생일인데 여기서 잔치를 하자. 새집도 자랑할 겸 우리 친척들 다 불러서 밥 한 끼 대접하면 얼마나 좋아? 네? 어머니, 아직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집 정리도 다 못했어요. 친척분들을 부르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뭘 준비할 게 많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음식만 준비하면 돼. 그냥 그릇이랑 수저만 좀 많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거 별거 없어. 결국 어머니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었고 저는 또다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편함이 점점 커져갔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렇게 건네신 말이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생일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들락거렸습니다. 예, 이것 봐라. 커트는 이쪽이 더 예쁠 것 같아. 내 생일 때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게 더 잘 어울릴 거야. 이거 떼버리자. 어머니, 그냥 밝은 색으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애기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고르신 커트는 너무 어두워요. 아유 참,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그리고 여기 소파 방향은 좀 바꾸자.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쪽에 앉는 게 더 보기 좋지 않겠니?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도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셨습니다. 음식은 뭐 준비할 거야? 내가 목록 좀 적어줄 테니까 이따 확인해봐. 그리고 말이야, 손님 들어올 때 입구에 신발장 정리 잘해둬야 해. 이 전화를 받는 것도 고되어 죽겠는데 심지어 애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벨을 누르며 찾아오셨습니다. 마트 갔다 오는 길이야. 잠깐 들러서 차 한잔하고 가야지. 너 떡이랑 귤 좀 먹을래? 아니, 저기 어머니, 저 잠을 하나도 못 자서 좀 자려고요. 잠을 못 자? 아니, 애 재우면서 진즉 잤어야지 뭘 했는데 안 잤대. 얼굴은 퀭해가지고. 그럼 뭐야, 나 심심하게 혼자 여기 있으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집에 한참 있다 가셨고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어머니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저녁밥까지 드시고 가는 날이 부지기수였고요. 이렇듯 집안을 꾸미는 일까지 간섭하시기 시작하면서 제 피로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루 종일 애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 하시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죠. 특히 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이나 문화센터에서 아는 할머니까지 초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잘 아는 분들이야. 다들 내 생일에 새집 구경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이참에 한번 초대하려고. 아유, 이럴 줄 알았음 대출 더 받아서 아예 30평대로 갈 걸 그랬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애를 재우고 겨우 한숨 돌릴 시간에도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평온할 틈이 없었습니다. 손님들 오는 날엔 거실 여기저기에 화분도 좀 놓자. 분위기가 더 살잖아. 집에 식물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어머니의 모든 지시와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정말 고된 일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애를 재우고 새벽까지 깨서 수유를 하면서 저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이 인간은 늘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엄마야, 우리 공간 바꿔주고 너무 신나시지 않겠어? 뿌듯하고 보람있고 그런 거잖아. 거 생일잔치 한번 하게 해드려. 크게 힘들 일도 아니잖아. 아파트 값을 따져봐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너도 나도 나와서 하겠다고 할걸?
저는 남편의 그런 말에 분통이 터졌지만 그마저도 체력이 딸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배를 누르는 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속이 울렁였어요. 아이를 재우고 한숨 돌리려 할 때 벨이 울리면 저는 속으로 이번에도 어머니일 거라는 최악의 기대를 하며 문으로 다가가야 했으니까요.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 대상은 어머니였으며 계속 집안일을 지시하셨습니다. 이쪽에 장식장 하나 더 두면 좋을 것 같아. 손님들이 올 때 보기에도 깔끔하고 집이 더 잘 꾸며진 것 같지 않겠니? 그리고 커튼 좀 떼버리라니까 치도키도 말을 안 듣네 진짜. 너도 되게 고집 있다. 어머니,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제도 애기 아파서 병원 다녀왔고요. 커튼 떼고 새로 달려면 그거 새 거 알아보고 사야 하고 돈도 들고 품도 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저의 대답을 듣고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어머니의 방문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재우려 애쓰는 와중에도 어머니가 들이닥쳐 문을 열고 물으시니 저는 심호흡을 하며 겨우겨우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머니와의 갈등이 쌓여갔습니다. 생일 잔치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제게 더할 나위 없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중에 오셔서 저녁이 되도록 집에 계셨으니까요. 이날만큼은 어머니가 계시던 말던 애를 재우고 저도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거실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직 밥 안 했니? 우리 아들 저녁도 못 먹고 들어오게 생겼네. 애 보고 바빴어도 남편 밥은 챙겨야지 않겠니? 벌써 깜깜해지고 밤이다 얘. 시간을 알차게 써야지. 그러면 못 써.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는 남편 저녁 걱정까지 해야 한다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뭔가 어색하다는 걸 느꼈는지 슬쩍 어머니를 보고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저녁 뭐 드셨어요? 아직 안 드셨나? 우리 뭐 시켜 먹을까요? 예, 무슨 말이야? 난 네 마누라가 밥도 안 줘서 쫄쫄 굶고 있다. 어머, 너 얼굴 좀 봐. 아주 바짝 말랐네. 우리 며느리는 남편의 시댁 잘 만나 이런 집에서 호강하면서도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못 해주나 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마치 제가 남편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없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그래요. 저녁도 대충 먹고 다녔더니 그런가 봐요. 어디 보자. 여보, 나 배고픈데 뭐 있어? 밥 좀 줘. 으이그, 이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새끼 진수성찬은 아니어도 제대로 해줘야지. 빨리 뭐든 해라 좀. 고기 없어? 좀 구워봐봐. 장도 안 보고 뭐 했니?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눌러 참았습니다. 어딜 나가고 싶어도 어머니가 매일같이 들이닥치는데 뭘 할 수가 있었어야죠. 심지어 애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달래러 들어가면서 어머니께 애써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애가 울어서요. 밥은 남편이랑 알아서 먹을게요. 시켜 먹든지 지금 시간이 안 돼요. 애 좀 울리면 어때? 남편이 집에 왔는데 여자가 얼른 밥도 차리고 해야지. 지금 당장 밥하라니까? 뭘 시켜 먹겠다는 거야, 돈 아깝게 시리. 저는 애를 달래는 와중에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진정되자 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다 됐니? 고기랑 좀 끓여놔라. 얼른 좀 움직여봐. 아니면 내가 가서 애 좀 봐줘? 결국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가 밥을 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면서도 저를 계속 단도리 하셨습니다.
며느리, 밥을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꼬들거려서 맛이 좀 덜하네. 내가 말했잖아. 애 보느라 바쁘겠지만 밥은 정성껏 해야지. 밖에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고작 집에 와서 먹는 게 이런 거면 힘이 나겠냐? 그날 어머니는 식사 후 후식까지 챙겨 드시고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저는 부엌에서 남편에게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 말도 안 해? 당신 엄마가 나한테 밥하라고 하고 이렇게 힘든데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거 보면서도 왜 가만히 있어? 내가 로봇이야? 내가 밥하고 애 보고 집안일 다 해야 해? 나도 사람이야. 남편은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를 달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한 번만 참아줘. 엄마 생일이 곧 다가오잖아. 그날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장난 좀 그만해. 생일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당신은 늘 그랬어. 중간에서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나는 더 이상 당신 엄마 말 못 참아.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해.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밤새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와 어머니의 잔소리를 떠올리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 와중에 어머니는 생일잔치 음식을 자꾸 바꿔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어찌 저런 소리들 듣고 살았나 싶어요. 처음엔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들로 준비하자고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메뉴가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호텔 뷔페에 가까운 수준의 음식을 원하셨습니다. 며느리, 이번에 나 불고기 대신 갈비찜이 더 먹고 싶더라. 손님들도 갈비찜 좋아할 거야. 그리고 떡도 종류별로 준비하자. 흰떡, 쑥떡, 꿀떡 이런 거 말이야. 색색깔로 차리면 얼마나 보기 좋겠니? 어머니, 그러면 준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일도 많아서 안 되겠네요. 아니, 생일잔치인데 그런 것도 못하니? 이렇게 좋은 집 해주고 생일상 그거 하나 받겠다는 건데 네가 더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줘야지. 결국 저는 음식 메뉴를 바꾸며 재료를 다시 사고 추가 준비를 하느라 계속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치 준비가 점점 늦어졌고 제 몸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끝없는 요구와 잔소리에 시달리기 싫어 결국 복직 신청을 서둘렀습니다. 애초에 육아휴직을 조금 더 길게 쓰려고 했지만 직장으로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신청하고 나니 상황은 더 복잡해지더군요. 직장에서는 복귀하자마자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야근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고 낮에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아이가 열이 난다며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런 날이면 저는 업무를 중단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녁마다 전화를 걸어 생일잔치에 대해 묻고 음식 준비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며느리, 떡은 주문했니? 손님들 중에 떡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넉넉히 준비해. 종류 좀 다양하게 하고. 어머니, 떡은 이미 주문했어요. 내일 아침에 배달 올 거예요. 그리고 갈비찜 말이야. 고기는 제대로 재웠겠지? 맛없으면 손님들이 뭐라 할 테니까 꼭 제대로 해야 해. 여기 다 요리 잘하는 옆에 애들이야. 신경 많이 써야 해. 그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점점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생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오기 전에 최대한 모든 음식을 완성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일이 많아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일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내가 일찍부터 갈게. 오늘 손님들한테 자랑할 게 많으니 음식도 깔끔하게 준비하자고.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돌아가 음식을 만들다가 순간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러고 주방 싱크대를 잡은 순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주방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남편이 놀라서 뛰어왔고 주방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고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도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오시긴 했고요. 병원에서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제 몸이 심각하게 지쳤다고 진단했습니다. 체력과 영양 상태가 모두 악화된 상태였고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셨지만 곧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잔치 준비하느라 너를 너무 힘들게 했나 보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무리한 걸 부탁한 건 아닌데 괜히 민망해지네. 생일날 이런 일을 겪은 나도 참 너무 안 된 것 같지 않냐? 잔치 네가 하겠다고 했으면서 끝까지 마무리 지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저에게조차 잔치 준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시켜놓고 말이죠. 남편은 어머니를 제지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민망해서인지 괜히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너도 똑바로 해. 엄마 생일인데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거 하나 받아보는 게 잘못된 거야? 여기서 네가 네 마누라 편들고 있음 내가 뭐가 되냐? 병원에서 의사는 제게 신경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위벽이 심각하게 약해졌고 빈혈 증상도 동반되어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은 거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고 직장에 복귀하자마자 쏟아진 업무와 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까지 더해져 몸이 결국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입원이라는 소식을 들은 회사에서는 당황하며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빨리 복귀해달라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이제 그럴 체력도 정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어서 남편과 저는 급히 방법을 찾아야 했고요. 그러나 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여전히 자신이 잔치를 못했다는 점만 아쉬워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만 봐도 앓는 소리를 얼마나 해댈까 싶어 안 받았어요. 결국 멀리 있는 친정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서둘러 올라오셨습니다. 몸이 힘든 와중에도 아이를 돌봐주겠다며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실로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딸, 내가 애 데리고 내려갈게. 너는 여기서 치료 잘 받고 몸부터 챙기렴. 이래서는 안 돼. 너 버틸 수 있겠니? 엄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지금 우는 것도 몸에 좋지 않다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아기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이를 보내는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돕기 위해 애써주시는 게 감사하면서도 친정엄마에게까지 짐을 지우게 된 제 자신이 너무 속상하고 서러웠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병실에 혼자 누워있을 때마다 아이와 친정엄마 생각이 떠올라 더 울적해졌습니다. 아이가 훌쩍 나이도 많은 할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지, 우리 엄마도 나이 많이 먹었는데 그 몸으로 애를 봐주기 편할지,
저는 언제쯤 이 상황을 벗어나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 걱정 마. 내가 애 잘 보고 있을게. 너는 네 몸만 생각해. 무리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저녁 병실에서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던 그날 오후 저에게 있어 정말 최악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어머니가 또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었고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일단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 싶었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모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웬일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고 어째 더 험악해져 있어 뭔가 싶었죠. 이게 무슨 꼴이니? 동네에 네가 쓰러졌다는 소문까지 퍼져버렸어. 며느리가 이래서야 내가 무슨 얼굴로 동네 사람들을 보겠니? 그래도 내가 신혼집까지 사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한테 못된 사람 된 것 같지 않겠어? 동네 망신 다 시키게 생겼네. 순간 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지쳐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제는 뭣도 모르고 와서 죄인처럼 있었다만 솔직히 좀 그렇잖아? 아니, 네가 이런 식으로 쓰러져 버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생일 잔치를 망쳐놓은 건 너잖아. 이거 네가 해결해야 해. 전화라도 돌리면서 내 대신 사과하고 새로 날짜 잡아서 재초대해드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서는 말싸움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지금 제 상태로는 그럴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눕고 있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여전히 손을 허리에 얹고 푸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 확인을 위해 온 간호사는 어머니가 소리를 높이는 상황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면서 남긴 묘한 표정이 저를 더 깊은 좌절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네요. 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다 보이시잖아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인데 무슨 사과 전화를 돌리고 생일 잔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며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사람 괜히 죄책감 들게 하고 수작 부리지 마. 내가 모를 줄 아냐? 다들 나더러 불쌍한 시어머니라더라. 아프면 다 면제되는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강요에 화도 나고 서러움도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겠다고 고생하며 내려가신 상황에서 어머니의 이 말들이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제발 저를 그냥 두세요. 너 똑바로 알아들어? 이건 분명히 네가 해결해야 해. 적어도 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말했어도 네가 좀 알아서 했었어야지. 오늘 찾아와서 말할 때까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말이야. 남들 보면 내가 무슨 대단히 되바라진 못된 시어머니라도 되는 줄 알겠다. 내가 널 시집살이를 시켰냐 뭘 시켰냐? 애 낳았다고 신혼집 거하게 쏴주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래? 저는 입을 다물고 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을 꺼내봤자 더 큰 갈등만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그런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 신혼집 마련해줬을 때 다들 나보고 대단하다고 했어.
그날 생일잔치에서도 사람들이 나더러 불쌍하다고 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들 너를 욕하더라고. 어쩌다 저런 못돼 처먹은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사냐고. 요즘 애들 집도 없어 결혼 못하는데 말이지.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고도 하더라. 기가 막혀서. 어머니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여전히 몸이 지쳐 제대로 대응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묵을 자신에게 동의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여간 내가 이 동네에서 너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알아서 잘 해결해봐.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거다. 아니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시니 더더욱 정말 못하겠습니다. 지금 제 상태를 보세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그런 일을 다 하겠어요? 욕할 거면 하라고 하세요. 안 무섭다고도 전해주시고요. 어머머, 무서워라.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요즘 애들은 정말 고집이 세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짜증만 내고 말이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동네 사람들한테 네가 나쁜 며느리라는 소리 듣게 할 수도 없잖아. 저는 어머니의 말이 이어질수록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스트레스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스트레스는 무슨 스트레스야? 내가 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래? 네 아내가 지금 동네 망신 다 시키고 있으니 내가 그걸 좀 바로잡아주겠다고 하는 건데 너까지 나서서 말릴 일이야?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저를 보고는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엄마 말대로 이번만 참으면 안 될까? 지금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저를 설득하려 드는 모습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뭐라고? 참으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더 참으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참아야 할 건 대체 뭐야? 아픈 걸 참아? 뭐 어쩌라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당황하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저의 대화를 듣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거 봐라. 너 이렇게 버릇없이 구니까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거야. 어디서 시어머니가 있는데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소리를 벅벅 질러. 됐고, 너 퇴원하는 날 다시 생일잔치 날짜 잡아놨어. 와서 다시 마무리하고 그때 쓰러져 자든지 또 입원을 하든지 알아서 해.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고 그 순간에도 저는 혼자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어머니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고 저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날 아침,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퇴원 준비는 다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생일잔치를 하라는 말은 진심이었던 겁니다. 퇴원해서 나올 때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와. 음식도 해야 하니까 행색 안 좋게 다 죽을 얼굴을 하고 있지 말고. 알았어?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억누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병실 창문을 보며 한숨을 내쉬다가 갑자기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의 생일잔치가 이미 제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집에서 열릴 것이고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있는 대로 이가 갈린 저는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보고 싶더군요. 그리고 사설 응급차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설 응급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예약을 하고 직원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약간 당황한 듯했지만 제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퇴원날 응급차가 병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 침대에 누운 채 이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병원 직원조차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대답하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응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느라 시끄럽던 분위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응급차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은 술렁였습니다. 집 근처에 살던 이웃들은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피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의 집 앞에 멈춘 응급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창백한 얼굴에 힘없이 내리는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응급차를 타고 왔다고? 세상에 어쩌자는 거야 너? 어머니 생일상 차려드리려고 왔어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엔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대한 힘든 척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어머니가 초대한 동네 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들은 저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번에 며느리가 쓰러졌다더니 진짜네? 환자복 입고 왔어. 어머, 저렇게 아픈데도 생일상을 차린다고? 아이고 참네. 저는 어머니를 향해 힘겹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부터 할까요? 생선 손질할까요? 아니면 불을 켤까요? 잠깐만 앉아있다가 할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왜 이러는데? 당장 안 일어나? 미쳤어? 어머니 생일인데 저는 아프긴 하지만 어머니 생일상이 더 중요하니까요.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누워있다가요. 아이고 아파라. 주변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며느리가 참. 그래도 저렇게까지 노력하는 거 보니 대단하네. 저런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되는지 원. 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고 저를 방으로 데려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게 다 뭐야? 이딴 식으로 앓는 소리 하면서 궁상 떨 거야?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작정했냐고? 어머니,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어머니 생일에 도움되고 싶어서요. 제가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이웃들이 아직도 웅성거리고 있었고 저는 이 상황이 어머니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크게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행세가 안 좋게 하지 말고 준비 잘하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왔습니다. 입술도 바르고요.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떨더니 방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방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거실에서 귤을 까먹으며 멀쩡히 누워있다가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행색이 왜 이래 여보? 환자복을 입고 왔네? 그 순간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말을 끊고 손을 번쩍 들어 남편의 뺨을 갈겼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남편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놀란 표정으로 멈춰섰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제일 나빠, 이 자식아. 남편이란 게 애 낳고 바로 복직해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사준 신혼집 갖고 유세 떨면서 생일상 차리라고 밤낮으로 전화해서 들들 볶고 입원해 있는 사람 끌어다가 생일상을 차리라고 시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너한테나 엄마지 내가 엄마냐? 제 외침에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던 거야? 웬일이랴? 아이고, 여기 앉아있기도 민망해 죽겠다. 며느리가 너무 불쌍하네.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찔리더니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보란듯이 짐을 간단히 챙겨 거실을 나섰습니다. 환자복 차림에 파리한 얼굴로 집을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며 동네 사람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택시를 불러 타고 떠나며 저는 창문 너머로 어머니와 남편의 얼어붙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제 행동으로 상황이 얼마나 변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제가 참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반격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머니의 행동을 알릴 수 있었으니까요. 친정으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이혼 소송을 준비했답니다.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아이와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선 이혼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며 재산 정리를 진행하던 중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이라며 어머니가 사줬다고 생색냈던 집이 알고 보니 월세였던 것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초 어머니는 우리 신혼집을 전에 봐뒀던 집이라며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겨 얻어줬다고 자랑했으니까요. 그때도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워낙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 이 모양 이 꼴이었던 거죠. 더 황당한 것은 월세 계약 역시 1년짜리였고 어머니는 남편과 상의해 1년 뒤부터 우리가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얻어준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신혼집 사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는 목적이었던 거고요. 하긴 결혼할 때도 어머니가 금전적으로 크게 보태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대출을 끌어모아 마련한 결혼 비용을 마치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포장하고 모든 공을 가져가려 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더 어이없는 건 우리가 원래 살던 집은 어머니 댁에서 1시간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머니는 우리를 자신의 근처로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그 집을 얻어준 거였고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저를 기만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체면을 위해 우리 결혼 생활을 장난처럼 다룬 어머니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말 중에 일단 가만히 있으면 원수에 대한 복수는 알아서 치러진다고 하던가요? 그 사이 동네에는 어머니의 행동이 전부 소문나버린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날 응급차를 타고 집에 온 이야기와 생일 잔치를 강요했던 사건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나라도 가만 안 둬. 저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였으면 다 뒤엎어버렸지. 그 며느리 사람 순해 보이던데 아주 다 죽을 얼굴을 해가지고 왔더라. 불쌍해 죽겠어. 결국 어머니는 동네에서 정신 나간 아주 독해 빠진 시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점점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면 수군거렸고 어머니는 마트조차 갈 수 없게 된 거죠. 이혼 후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워낙 남의 눈을 신경 쓰는 분이시니까요. 저는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며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 후련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교차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저와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저에게 애틋하고 모든 걸 몰아주시는 친정엄마만 생각하며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